이달 초 서울 강남구의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음주운전 차에 치여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 발생 보름 만에 또다시 강남의 한 스쿨존 근처에서 초등생이 버스에 치여 참변을 당했는데요. 자세한 사건 내용 김성수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달 초였습니다. 강남구 초등학교 앞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고 보름 만에 또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거든요. 예, 조금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그 17일, 그러니까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사건인데 오전 9시경에 강남구 세곡동에 있는 한 삼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12세 초등생이 버스에 치여서 이렇게 사망하는 조금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고 네. 이 소식 자체가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스쿨존 안은 아니었고 스쿨존 시작 지점 8m 앞이었다고는 해요. 근데 굉장히 인근이었고 또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담동에서 강남구 청담동에서 이런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게 2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보름 남짓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지난 청담동 사건과 함께 같이 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고 경찰과 소방 인력 출동을 했는데 이미 그 어린이는 숨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가 됐나요? 예, 일단은 이제 경찰 측에서는 이 사망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책임 소재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기사분의 진술에 있어서 이제 좀 길이 미끄러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렇다면 길이 미끄러워서 이런 사고가 조금 더 가중돼서 발생을 했다고 한다면 책임에 있어서의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당시에 정말로 길이 미끄러웠는지 이 부분을 좀 파악을 하고 있고 이게 지난 토요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제 긴 한파 때문에 날씨가 매우 추워서 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고 또 최근에 눈도 많이 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차들이 지나가는 바퀴가 있는 쪽은 열 때문에 녹아 있는데 그 옆에만 해도 한 뭐 2cm 정도 눈이 쌓여 있고 이런 좀 일이 있었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실제로 길이 미끄러웠는지 확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사를 더 해봐야겠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제설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런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인근 주민들도 대책 마련에 있어서 민원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관할구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이게 만약에 눈이 왔다고 한다면 길에 눈이 쌓였으면 위험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에 대해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제 지자체의 조금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만약이라도 이 제설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지자체에도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소지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 기사분의 이 과실 여부 판단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확인이 되고 있고 일단은 구청 측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매뉴얼대로 뭐 눈이 이제 예보가 되면 염화칼슘을 뿌려서 좀 덜 미끄럽게 한다든지 그리고 이런 뭐 눈이 쌓여 있으면 제설 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매뉴얼대로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제설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적정한 시기에 적정한 정도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네.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뭐 열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더 빨리 녹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민원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 민원이 실제로 있었다면 그 부분 처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도 좀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경찰은 지금 버스 기사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우선은 눈이 많이 온 후에 난 사고였는데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버스 기사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그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라는 것이 있고 이제 3조 1항에 보면은 이 업무상 과실치사가 발생한 경우에 이 특례법에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만약에 그 과실이 있다라고 인정이 된다고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과실이 정말로 중한 과실일 수가 있고 또 경한 과실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 같은 경우에 만약이라도 눈이나 이런 빙판 때문에 미끄러진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과실이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종합적인 사실관계가 확인이 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에 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의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아예 뭐 혐의가 있는지부터도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이라도 뭐 과속이라든지 추가적인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추가적인 좀 검토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관계가 좀 확정되는 대로 정확한 제명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그 처벌의 정도도 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갱신을 요구를 했는데 그 이후에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집주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우선 계약갱신 청구권이 뭔지부터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이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것이 저도 정말 많이 상담을 했던 건데 네. 2020년 7월 31일에 신설이 됐습니다. 이 주택임대차 관련해서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네. 그리고 거기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6조의 3회 2020년 7월 31일에 신설이 된 규정이 뭐가 있었냐면 이 세입자가 이 임대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네. 임차를 하게 되면 기간이 끝나면은 원래는 이제 나가야 되는데 한 차례에 걸쳐서 2년의 기간 내에 한 차례에 걸쳐서는 한 번 더 연장을 네. 요구를 할 수가 있고 이에 대해서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만약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2년을 연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아무래도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었고 특히나 이 정당한 사유 관련해서 네. 이 법조항에서 8호에서 뭐가 있냐면 임대인이나 임대인의 직계 존비속 그러니까 뭐 어머니 아버지나 자녀가 실제로 거주하기 위해서 나가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갱신을 안 할 수 있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도 이런 갱신 거절에 있어서 실제 거주를 하는지 이 부분 관련 이제 매매하면서 집주인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어떠한 쟁점이 될 수가 있는지 이런 게 좀 논의가 됐던 사안이고 대법원에서 그와 관련한 판례가 나왔던 그런 네.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이제 집주인이 실거주를 위해서 이제 비워달라 이런 경우가 아니면은 계약을 갱신을 거절할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인데 우선 새 집주인이 세입자를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시작이 됐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단 사실관계가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네. 2019년 4월에 이제 임대차가 개시가 됐던 것으로 보여요. 그럼 2년 동안 보통은 임대차를 하기 때문에 2021년 4월까지 이제 2년 동안 살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임대차 관련 갱신이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사이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021년 4월에 이제 만료가 될 예정이니까 이 임차인이 2020년 10월, 그러니까 6개월 전이죠. 네. 10월에 계약을 나 갱신하고 싶다 이렇게 이 집주인한테 통보를 한 겁니다. 근데 집주인이 그 소식을 받고 내가 지금 이거를 매매하려고 내놨기 때문에 그 매매를 했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그 매수인이 실제 거주를 하려는 사람이기 때문에 갱신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집주인이 바뀐 겁니다. 네. 그리고 집주인이 바뀌었고 내가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실제로 거주를 할 거기 때문에 기간이 만료되면 나가달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는 못 나가겠다라고 한 거죠. 그렇다 보니까는 그럼 법적으로 누구의 말이 맞는지를 따져봐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네. 임대인 측이 임차인에게 이제 보증금을 받고 임대기간이 만료됐으니까 그러니까 그 주택을 반환해 달라 이렇게 청구를 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네. 대법원 판결을 짚어보기 전에 1, 2심의 판단은 우선 달랐습니다. 1심에서는 새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한 건 정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2심에서는 이제 세입자의 손을 들어줬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법적 배경도 짚어주시죠. 예, 아무래도 이게 굉장히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0년 7월 31일에 신설이 됐다 보니까 네. 판례 자체가 명확하지가 않았고 이게 법에도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당연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런 사례의 경우에 대법원에서 이렇게 본다. 이런 사례들이 있어야지 이제 법적인 좀 개념이 정립이 되는 것인데 네. 이번 같은 경우에 이제 보통 대법원까지 가려면은 아무리 빨라도 한 1, 2년은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례 같은 게 없었던 겁니다. 대법원이. 근데 그렇다 보니까는 1심에서는 이런 사례 같은 경우에도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1심에서는 임대인의 손을 들어줬던 것이고 네. 이제 항소심에서는 이런 경우까지 다 임차인이 갱신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임차인한테 불리하다고 봤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는 임차인 측의 손을 들어줬는데 대법원에서는 다시 1심의 판단대로 임대인의 손을 들어주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아무래도 이제 대법원에서의 이런 개념이 정립이 되는 좀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이죠. 네,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최초의 판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선 대법원 판결은 왜 이렇게 나왔는지 이유도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일단 대법원에서는 이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임대인이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에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이 부분에 그 임대인의 지위에 대해서 네. 당시의 집주인뿐만이 아니라 새로 바뀌는 집주인에 대해서도 실거주의 목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인정을 해주는 게 맞다라고 본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그 부분 법리에 있어서 조금 판단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 사례가 이 사건과 무조건 동일하게 갱신 관련해서 판단이 나오지 않을 수가 있는 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전 집주인이 이 갱신을 이제 청구를 했을 당시에 네. 내가 지금 집주인이 실거주를 새로 바뀐 집주인이 할 거기 때문에
거절한다라는 통지를 했었던 부분이었는데 뭐 사례에 따라서는 누군가는 이전 집주인이 그게 지금 집주인이 바뀐다고 하니까 새로운 집주인이랑 얘기를 해보세요라고 통지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전 집주인은 그럼 갱신해드리겠습니다 한 다음에 집주인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에 대해서 사례가 법원에서 다 또 다르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대법원 판례가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이번 사례에 무조건 동일하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이게 2020년에 나왔기 때문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놓고 시장의 혼란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말씀드렸듯이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전 집주인이 내가 지금 새로운 매수인이 들어와서 산다고 하니까 갱신을 네. 해줄 수 없다라고 통지를 한 지금 그런 사실관계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번과 동일하게 판단이 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전 집주인이 만약에라도 갱신을 하겠다고 했을 때 알겠다라고 한 다음에 매매가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그 경우에는 또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좀 판례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게 이 당시에 더 뜨거운 감자였던 이유가 네. 이 갱신을 하는 그 2년 사이에 전셋값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났어요. 그렇다 보니까 더 다툼이 많았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전셋값이 그때에 비해서 그 당시 2년 전이랑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좀 더 떨어질 여지도 네.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또 임차인 쪽이 아니라 오히려 임대인 쪽에서 이 전세를 다시 한번 갱신하는 걸 원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현실적인 조금 부분도 반영이 돼서 다툼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도 한번 짚어볼 텐데요. 남양유업 창업주의 손자 범효성가 3세 등 9명이 마약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3명이 추가로 자수를 했거든요. 그중에는 전직 경찰청장 아들도 있다면서요. 예, 이게 지금 조금 헷갈리게 돼 있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네. 사건이 두 개로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사건이 두 개가 진행이 되는데 하나는 지금 법원 단계에 올라간 사건이 있고 네. 하나는 이제 새로 수사를 하는 경찰 검찰 단계에 있는 사건이 있는 건데 법원 단계에 올라간 것이 피고인, 그러니까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9명인 것이고 네. 거기에 이제 남양유업 창업주의 차남의 아들인 그 홍모 씨가 있는 것이고 또 범효성가 3세 네. 이 이제 조모 씨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이 9명에 속해 있는 것이고 추가로 3명이 지금 자수를 했다고 하거든요. 이 추가 3명 같은 경우에 이제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이 있다. 이렇게 네. 조금 알려지고 있는 그 사람은 이 3명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조금 구분이 필요하고 이 3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자수를 해서 수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사건 자체는 두 개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번에 입건된 3명 모두 다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홍 씨에게 액상 대마를 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액상 대마는 어떤 거죠? 예, 이 대마라고 하면 뭐 저희가 대강은 이제 알고 있는 것이 대마 같은 경우에 담배처럼 이렇게 말아서 네. 피는 그런 형태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대마의 냄새가 굉장히 조금 특이하고 강하기 때문에 냄새를 통해서 검거가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이 액상 대마 같은 경우에는 이 대마를 훨씬 더 이렇게 좀 농축을 한 액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전자담배 같은 경우에 액상 전자담배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조금 피는 방법이 다른데 이렇다 보니까는 그 대마 특유의 냄새가 별로 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검거될 확률이 좀 많이 낮고 그리고 이게 농축액이다 보니까 환각성은 더 높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네. 조금 더 신종 마약인데 일반 대마보다 더 이제 환각성은 높은 위험한 그렇지만 검거는 더 어려운 그런 마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추가로 자수한 3명이 자백을 한 거고 액상 대마를 구매했다. 그렇다면 지금 뭐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홍모 씨에게는 뭐 마약 투약 혐의뿐만 아니라 공급책 관련된 혐의도 이제 되는 건가요? 예, 지금도 홍모 씨 같은 경우에는 구속 기소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는 것인데 대마를 그냥 한두 차례 흡연한 경우에는 구속 기소까지는 보통 안 되는데 이제 이 홍모 씨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마약을 공급을 한 그런 혐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구속된 상태에서 지금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이 3명 같은 경우에도 이 홍모 씨한테 마약을 이제 공급받았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홍모 씨가 이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그럼 네. 추가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인데 뭐 통장 내역을 열어본다든지 아니면 그때 뭐 어떠한 모임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모임에 누가 있었다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들도 추가적으로 검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조금 자수를 선택한 것이 아닌가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선은 지금 사건을 두 개로 나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들이 지금 홍 씨가 구속됐다 이런 소식을 듣고 자수를 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감형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예, 이게 대마가
소지를 해서 유통을 하는 부분이 따로 있고 그리고 네. 이제 흡연을 하는 부분이 따로 있는데 흡연도 상습이냐 아니면은 이제 한두 번이냐 이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한두 차례밖에 흡연을 하지 않고 자수를 한 경우라고 한다면 네. 기소유예라고 해서 이제 수사만 하고 재판까지 올릴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잘못은 했지만 재판까지 올릴 정도는 아니라고 하면 기소유예가 나오는 것이고 아니면은 약식기소라고 해서 벌금 정도의 좀 가벼운 형을 처분을 할 때는 약식기소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약식기소나 기소유예까지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자수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네. 다만 이게 뭐 한두 차례가 아니라 상습흡연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소지를 해서 주변에 또 유통을 한 사실이 네. 있다든지 이러면 조금 죄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좀 파악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벌써 이번 마약 관련된 사건 지금 사건은 두 개로 나뉠 수가 있겠지만 피의자만 총합해 보면 12명이거든요. 추가로 더 피해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이 마약 같은 경우에는 검거하는 방식이 예전부터도 이게 한 명이 검거가 되면 그때 당시에 같이 했던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확인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 마약을 하는 사람들은 누가 한다라는 걸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뭐 나도 하는데 뭐 옆집에 누가 한다더라 이런 식으로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관련해서 추가적인 뭐 진술이 있다거나 한다면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 조금 더 넓어질 수가 있고 또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 이 12명이 네. 굉장히 조금 이름이 알려지면 좀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또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하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이름 있는 사람들이 더 알려질 수도 있다. 이런 소식이 나오다 보니까는 좀 더 관심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법무부에서도 지금 마약 단속과 처벌을 강력하게 할 거다 하면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처벌 수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높아질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은 지금 뭐 비대면이나 이런 방식으로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네. 마약을 얻는 것이 너무 쉬워졌어요. 그래서 마약이 너무 많이 좀 퍼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약과의 전쟁을 좀 선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게 일단 그 처벌 규정 자체는 이전부터도 있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고 이게 59조 1항 같은 경우에 거기에는 이제 대마를 소지하고 유통하는 경우에 유기징역 1년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돼 있었고 이게 흡연을 한 경우에는 61조에 이제 규정이 돼 있었는데 이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벌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여기서 이 법 자체를 아예 강하게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처벌 수위에 있어서 그 내부적으로 조금 더 강하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예전에는 운반책이라든지 이 유통에 도움을 준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경하게 처벌하는 그런 관행이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판매책이랑 거의 유사할 정도로 네. 강하게 처벌하겠다 이런 발표도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은 더 단속이나 이 검거나 그리고 이런 조금 방지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사항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